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앞서 좀 2부 시작하면서 그리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슈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리스크 재부상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채권 담보에 대해서 ECB가 적용 중단을 했죠. 이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에서는, 이 채권 담보를 해서 뭐 다른 채권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ECB는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자인 그리스와 최대 채권자인 독일과의 좀 씨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빚쟁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떳떳하고, 어쨌든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라는 이제 발버둥이, 어떻게 보면 독일의 이제 정치적 포지션하고 정치 수뇌부들의 포지션하고 좀 맞서면서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지는 국면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이렇게 측면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ECB가 이제 그리스 공공채권에 대한 담보를 인정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원래 그 신용등급이면은 안 해주는 것이 맞는데 저번에 이제 채무를 한번 연장을 시켜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보를 인정을 해주면서 봐줬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담보 적용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스가 최근에 이제 그 피그스, 그러니까 유럽의 그 빚이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처럼 우리 좀 이 빚을 이렇게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우리 배 한번 다 같이 배 한번 째보자, 이렇게 좀 동의를 얻었다가 독일한테 마지막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거절을 당했다고 보시면 당했죠. 예. 그렇죠. 좀 사용하기 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뻔했는데. 네. 네. 그 그리스는 성장률 그 연동국채라든가 영구채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영원히 이자만 내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빚을 갚겠다.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솔직히. 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예. 뭐든 좀 날로 먹으려고 하는 어떻게 이런 자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이 좀 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국채금리가 약간 조정은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 우상향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시리자가 정부를 이제 출범으로 인해서 치솟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제가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시리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 자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그냥 막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스가 증시가 3.3%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리스 예금이 작년 12월까지는 상당히 잔고 자체가 유지를 하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2달 동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예전 2010년도에 있었던 뱅크런 사태가 그리스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 그 여론 같은 경우는 또 68%가 그리스 부채에 대한 탕감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을 잘못했다가는 지금 독일 현 정권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한 함수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독일 국민이라도 이럴 것 같아요. 돈 빌려줬는데 이거 못 받는다. 아니면은 영원히 이자만 내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독일 국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용납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의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국민들의 어떤 여론 때문에도 지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 지금 그리스의 어떤 유동성 문제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자, 외신들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지금 현상 같은 경우하고 이제 과거 현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번 따져보고 있는데요. 최근 2달간 이제 전체 예금의 한 20% 정도, 11%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1빌리언 정도 유로가 지금 유출이 된 상태고요. 과거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진통을 가져갔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이런 자금이 그리스에서 유로가 좀 이제 유출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85빌리언 유로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 반응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크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75%가 진행이 될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유로그룹 회의가 앞당겨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 협상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사실 그 2월 28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시리자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게 너무 막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일 날로 이거 한 2주 정도를 땡겼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겠다는 좀 의도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간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그리스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시장에 크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10일 날로 당겨져 가지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그리스가 디폴트로 빠지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 은행 시스템 최근 들어서 이제 예금이 이제 뱅크런 사태가 조짐이 좀 보이지만 ELA라고 해가지고 긴급 유동성 지원이란 지원 제도라는 게 20일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0.05%지만 ELA를 통해서 1.55%로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되면 사실 그리스 은행에 대한 신용 경색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뱅크런 사태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측면. 이 시비가 일단 ELA 그 지원제도 그 ELA를 가지고 상당히 좀 그리스를 지금 압박하는 것들. ELA 같은 경우도 이 시비의 그 의석의 3분의 2 정도만 찬성을 얻어내면 이런 것도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ECB가 일단 너네 이걸로 한번 버텨봐. 근데 이걸로 안 되면 우리 이것도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시프라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면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치프라스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도 아주 느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보다는 제가 사실 그리스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빳빳하게 해야지 어떻게든 좀 빚을 조금이라도 조금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는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제 아주 안 좋은 립 서비스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이터에서도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가 absolutely no problem. 제가 봤을 땐 absolutely problem이거든요. 굉장한 프로블럼인데 이 시비의 결정은 일시적이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얘네가 우리를 디폴트로 빠질 수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굉장히 좀 똑똑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게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대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 쪽에서 그렇고 ECB도 그런 그리스의 의견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좀 걱정인데 일단 간밤에는 유럽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리스 아테네 증시는 조금 밀렸지만 여기서 앞으로 파급력 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하단을 붕괴하기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 하단을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그리스 디폴트로 연장이 되는 일들은 웬만해선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번에 하락이 우리에게는 좋은 매수 신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시장의 핵심은 그리스 뱅크런으로 인한 디폴트가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이제 독일 정부가 정치적 포지션을 위해서 이제 독일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따라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재기가 되면서 시장의 리스크로 인식을 하게 될 테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리스의 뱅크런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75%, 그러니까 전 85빌리언에 육박할 정도까지 75%의 예금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까지는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듯한 뉴스 플로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1900 내지는 1880까지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이때는 자신감 있게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뭐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12일 전후로 조금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또 그리스 우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디폴트 우려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채무 협상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에 따라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매수 기회에 접근 유효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4G 가입자 증가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시장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지난해 중국 어마어마한 이 모바일 가입자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잠재 수요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앞으로 확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4G 가입자가 1,900만 명에 육박을 했을 정도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7천만 명 정도를 달성할 것이다. 그렇지만 9천만 명을 넘어서는 이런 가입자 수를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조금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10월 달에 1,350만 명이 늘어났었고 작년 11월에 1,680만 명, 12월에 1,900만 명.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4G 가입자가. 사실 스마트폰 그 보급률 자체가 중국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업사이드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성장 속도가 갈수록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4G를 쓰는 듯 하지만 저도 어제 4G 가입자가 새롭게 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수요는 더 앞으로 더 기대해볼 수가 있을 텐데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앞으로 이슈 파급력을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4G를 어제 가입했다는 얘기는 좀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인데 예. 이런 건 어떤 거를 추론해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3G에서 4G로 넘어오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 중에서 미드코어 RPG,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빠른 통신 속도가 요구되는 게임들의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현재 4조고 올해 한 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캐주얼 게임, 우리 게임으로 치면 모두의 마블 같은 게임이 중국 내 순위에 굉장히 상위권까지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통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환경 안에서 나오는 게임의 약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슬슬 미드코어라든가 RPG 게임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미 조성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G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빠른 속도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게임 중에서 현지 사무소를 내서 실질적으로 진 게임을 중국에서 히트를 시키고 있는 쪽 아니면 텐센트,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와 계속 이렇게 협약 관계를 가져가면서 중국 쪽에다가 게임을 출시하는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몇몇 종목들도 지금 짚어주실 몇몇 종목들 좀 같이 좀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 모바일 게임 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중국의 로컬라이제이션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한 2~3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서머너즈 워 그리고 모두의 마블은 텐센트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텐센트와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다. 게임빌도 지금 텐센트 쪽으로 향해서 별이 되어라는 게임이 중국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현지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서머너즈 워를 성공시켰던 만큼 이런 새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보급률 계속해서 중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바일 시장,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게임 컨텐츠도 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